문자가 도착한 건 오후 2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다. 점심을 먹고 소파에 반쯤 누워 TV를 보던 참이었다. 요즘은 그렇게 오후를 보내는 일이 많아졌다. 66이면 그래도 된다고, 30해 넘게 일했으면 쉬어도 된다고 스스로를 달래면서 핸드폰이 짧게 울렸다. 보험 관련 문자려니 했다. 요즘은 하루에도 몇 개씩 날아오니까. 그런데 화면을 보는 순간 손가락이 멈췄다. 생명보험 가입 완료 안내, 피보험자 한정수 보험 금액 5억 원 수익자 한도연. 피보험자가 나였다. 수익자는 내 아들 도연이었다. 그것까지는 그래,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이해할 수 없는 건 아니었다. 부모 이름으로 보험을 드는 자식이 어디 한둘인가. 하지만 문자 맨 아래 작은 글씨로 적힌 담당 설계사 이름을 보는 순간 나는 그만 소파에서 몸을 일으켜버렸다. 담당 설계사 서아린. 서아린. 도연이가 결혼하겠다고 데려온 여자. 아직 며느리도 아닌 그냥 여자친구. 그 아이가 설계사였다.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다. 아니, 장난이라고 믿고 싶었다는 게 더 정확하다. 도연이가 여자친구를 통해 아버지 보험이나 하나 들어두려 했던 것이겠지. 아무 생각 없이 한 것이겠지. 나는 스스로를 납득시키려 했다. 그러면서도 손은 이미 도연이 번호를 누르고 있었다. 신호가 3번 울리고 아들이 받았다. 아버지, 왜요? 평소와 다를 것 없는 목소리였다. 건조하고 짧은, 늘 그래왔던 도연이의 말투. 나는 최대한 아무렇지 않게 물었다. 보험 문자 받았는데 내가 가입한 거냐? 잠깐의 침묵이 있었다. 아주 짧아서 내가 느낀 게 맞는지조차 확신하기 어려운 그런 침묵. 아, 그거요. 아린이가 설계사 일 시작했잖아요. 실적도 도와줄 겸 해서요. 아버지한테 미리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깜빡했네요. 깜빡했다. 5억짜리 생명보험을 아버지 이름으로 들면서 깜빡했다고 했다. 나는 더 묻지 않았다. 뭔가 더 캐묻다가는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아들을 의심하는 아버지, 며느리감을 못마땅해 하는 꼰대 아버지. 그렇게 보일까봐 나는 그냥 알았다고 했다. 전화를 끊었다. 그날 저녁부터였다.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두근거림이 시작된 게 심장이 빠르게 뛰는 건데 겁이 나거나 흥분한 것도 아니고 그냥 가슴 안쪽이 쉬지 않고 무언가를 두드리는 것 같은 느낌. 누워도 앉아도 창밖을 멍하니 바라봐도 그 느낌은 사라지지 않았다. 병원에 가야 하나 싶으면서도 나는 이게 심장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 문자 한 통이었다. 달랑 문자 한 통인데 나는 왜 이렇게 마음이 놓이지 않는 걸까? 나는 그날 밤 오랫동안 천장을 바라보았다. 도연이가 철없이 한 일이겠지. 아린이가 실적 때문에 그런 거겠지. 별것 아닐 거야. 수백 번 되뇌었다. 그런데도 자꾸 한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비집고 들어왔다. 내가 죽어야 저 보험금이 나온다. 아들이 수익자인 5억짜리 보험. 설계사는 곧 며느리가 될 여자. 나는 그 두 사람 사이에서 내 이름이 피보험자로 적힌 채 누워 있었다. 밤새 심장이 쉬지 않고 울렸다. 아린이 찾아온 건 보험 문자를 받고 나흘째 되던 날이었다. 오전부터 날이 흐렸다. 빨래를 널까 말까 망설이다가 그냥 실내에 걸어두고 혼자 늦은 아침을 먹고 있는데 현관벨이 울렸다. 인터폰 화면에 아린의 얼굴이 떠 있었다. 환하게 웃고 있었다. 한 손에는 보자기로 곱게 싼 냄비를 들고 문을 열자 음식 냄새가 먼저 들어왔다. 구수하면서도 낯선 약재 냄새가 섞인 국물향. 어머님, 갑자기 찾아와서 죄송해요. 요즘 환절하니라 건강 챙기셔야 할 것 같아서요.
면역에 정말 좋은 약초 수프예요. 제가 직접 끓였어요. 아리는 늘 그런 식이었다. 말이 빠르고 밝고 문장마다 웃음이 묻어 있었다. 처음 도연이한테 소개받았을 때부터 그랬다. 나는 그 밝음이 가끔 너무 매끄럽다는 느낌을 받았지만 그건 내가 까다로운 탓이려니 했다. 나는 아린을 거실로 들이고 냄비를 받아 부엌 식탁에 올려놓았다. 뚜껑을 열자 진한 국물이 보였다. 색이 짙고 탁했다. 건더기 사이로 뿌리처럼 생긴 약재가 여러 개 보였는데 그중 하나가 눈에 걸렸다. 가느다랗고 마디가 있는 황갈색 뿌리. 나는 아무 말 없이 한 번 더 들여다봤다. 설마 했다. 아리나, 이거 혹시 어떤 약초 넣은 거야? 아, 여러 가지요. 황기, 당귀, 그리고 희귀한 거라고 약재상에서 추천해 준 것도 넣었어요. 이름이 좀 어려운데. 아리는 핸드폰을 꺼내 뭔가를 찾는 척하다가 이름을 불렀다. 나는 그 순간 조용히 숨을 참았다. 그 약초였다. 내가 쇼크 반응을 일으키는 그 약초. 10년 전 일이었다. 지인 집에서 보양식을 먹다가 갑자기 온몸이 붓고 숨이 막혀 응급실로 실려갔다. 그때 원인으로 밝혀진 게 바로 그 약재였다. 이후로 나는 음식을 먹을 때 늘 물어보는 버릇이 생겼다. 도연이도 알고 있었다. 그 응급실에 도연이가 직접 왔었으니까. 나는 아린의 얼굴을 바라봤다. 아린은 여전히 웃고 있었다. 어머님 입에 맞으실지 모르겠어요. 맛은 좀 쓸 수 있어요. 그래도 몸엔 진짜 좋대요. 모르는 걸까? 아니면 아는 걸까? 나는 그 질문을 입 밖으로 내지 못했다.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린이 눈치채면 내가 이상한 시어머니가 되는 거였다. 며느리가 끓여온 수프에서 독을 의심하는 여자. 나는 그렇게 보이고 싶지 않았다. 그때 도연이한테서 문자가 왔다. 아버지, 아린이 거기 있죠? 수프 꼭 드세요. 저도 신경 써서 준비한 거라고. 아들의 문자였다. 나는 그 짧은 문장을 2번 읽었다. 그리고 찬장에서 숟가락을 꺼냈다. 아린이 직접 뚜껑을 열고 국물을 그릇에 담아 내 앞에 놓았다. 김이 올라왔다. 냄새는 생각보다 구수했다. 나는 숟가락을 들고 잠깐 멈췄다. 망설임은 길지 않았다. 아들 얼굴이 떠올랐다. 도연이가 신경 써서 준비했다고 했다. 설마 내 아들이. 나는 그 생각을 억지로 눌러 담으며 숟가락을 국물에 담갔다. 달콤하고 쓴 향이 코를 찔렀다. 나는 눈을 감고 한 숟가락을 삼켰다. 아리는 맞은편에 앉아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여전히 웃으면서. 처음엔 그냥 쓴맛이었다. 한 숟가락을 삼키고 나서 잠깐 이 정도면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예민하게 굴었나 싶기도 했다. 약재 냄새가 강할 뿐 맛은 먹을만했고 아리는 맞은편에서 어때요? 입에 맞으세요? 하고 밝게 물었다. 나는 응, 괜찮네 하고 대답하면서 2번째 숟가락을 들었다. 그게 실수였다. 2번째를 삼키는 순간 심장이 갑자기 박동을 바꿨다. 평소의 2배, 아니 3배는 되는 속도로. 쿵쿵이 아니라 두두두두, 마치 무언가가 가슴 안쪽 벽을 주먹으로 두드리는 것 같았다. 나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가슴에 손을 얹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아린의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고개를 들어 아린을 봤다. 이상했다. 아린의 표정이 걱정스러워 보이긴 했다. 눈썹이 살짝 모이고 입꼬리가 내려가 있었다. 그런데 눈빛이 달랐다. 움직이지 않았다. 마치 걱정이라는 표정을 얼굴에 올려놓은 것 같은 그 안쪽은 아무것도 출렁이지 않는 눈. 나는 그 눈빛을 보는 순간 머릿속 어딘가가 번쩍했다. 괜찮아.
좀 뜨거운가 봐. 최대한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그러면서 손이 테이블을 짚었다. 손끝이 이상했다. 감각이 희미해지는 것 같았다. 내려다보니 손가락 끝이 파르스름하게 변해 있었다. 10년 전 응급실에 실려가기 직전 딱 이 느낌이었다. 숨이 조금씩 좁아지기 시작했다. 목 안쪽이 부어오르는 느낌. 공기가 들어오긴 하는데 양이 줄어드는 것 같은, 빨대가 점점 가늘어지는 것 같은 느낌. 나는 천천히 숨을 고르려 했다. 티를 내면 안 됐다. 왜인지 몰랐지만 이 상황에서 내가 쓰러진다는 걸 아린이 알아채기 전에 내가 먼저 뭔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테이블 위에 냅킨이 있었다. 나는 수프 그릇을 가져가는 척 손을 뻗다가 일부러 그릇을 기울였다. 국물이 냅킨 위로 쏟아졌다. 아린이 어머 하며 몸을 앞으로 기울이는 순간 나는 그 냅킨을 집어 주머니 안으로 밀어 넣었다. 무슨 생각으로 그랬는지 나도 몰랐다. 머리로 한 행동이 아니었다. 그냥 손이 먼저 움직였다. 살고 싶다는 것 외에 아무 이유가 없는 그런 본능. 죄송해요. 내가 흘렸네. 아니에요. 괜찮아요. 제가 닦을게요. 아린이 다른 냅킨을 집어 테이블을 닦는 동안 나는 소파 쪽으로 천천히 몸을 옮겼다. 다리가 제대로 말을 듣지 않았다. 무릎 아래가 남의 것 같았다. 나는 소파 팔걸이를 두 손으로 짚고 간신히 앉았다. 어머님, 얼굴이 좀 붉으신데요. 아린이 다가왔다. 나는 눈을 감았다. 좀 피곤한가 봐. 아린아, 나 잠깐 누워야겠다. 병원 가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목소리가 너무 빨랐다. 너무 준비된 것 같은 속도로. 아니야, 괜찮아. 그냥 누우면 돼. 나는 소파에 몸을 뉘었다. 천장이 흔들리는 것 같았다. 심장은 여전히 미친 듯이 뛰고 있었고 손가락은 점점 감각을 잃어갔다. 주머니 안에서 국물이 밴 냅킨이 손에 닿았다. 나는 그것을 꼭 쥐었다. 아린의 시선이 느껴졌다. 나를 내려다보는 차분하고 고요한 시선. 의식이 흐려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나는 그 냅킨을 놓지 않았다. 눈을 떴을 때 천장이 하였다. 병원 냄새가 먼저였다. 소독약과 차가운 공기가 섞인 어디서든 같은 그 냄새. 나는 잠깐 내가 어디 있는지 몰랐다. 손등에 링거 바늘이 꽂혀 있었고 손가락에는 산소포화도 측정기가 물려 있었다. 천천히 기억이 돌아왔다. 소파, 아린, 수프, 손이 파래지던 것. 주머니. 나는 반사적으로 손을 움직였다. 병원 가운으로 갈아입혀진 상태였다. 냅킨은 없었다. 심장이 다시 빠르게 뛰려는 걸 억눌렀다. 냅킨은 응급실에서 옷을 갈아입을 때 어딘가로 갔을 것이다. 침착하게 생각해야 했다. 도연이가 들어온 건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다. 아들의 얼굴을 보자 나는 괜히 눈물이 날 것 같았다. 도연이도 놀란 표정이었다. 헬쑥하고 눈이 충혈되어 있었다. 나는 그 얼굴을 보면서 잠깐 내가 너무 나쁜 상상을 한 게 아닐까 싶었다. 많이 놀랐죠? 엄마가 미리 말을 했어야 했는데. 괜찮아요? 의사가 알레르기 쇼크라고 했어요. 수프에 뭐가 들어갔냐고. 응.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나는 천천히 말했다. 최대한 차분하게 감정을 앞세우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보험 문자 이야기부터 시작했다. 아린이 설계사라는 것, 내가 피보험자이고 도연이가 수익자라는 것, 그리고 수프 이야기. 그 약초가 내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라는 것, 그 응급실에 도연이도 있었다는 것, 아린도 알고 있었을 거라는 것. 도연이는 내 말을 끝까지 들었다. 나는 그게 좋은 신호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아들의 첫마디가 이것이었다.
엄마, 아린이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잠깐 말문이 막혔다. 실수일 거예요. 약재상에서 잘못 넣어준 거겠죠. 아린이 엄마 알레르기까지 다 알겠어요? 제가 얘기를 안 했을 수도 있고. 도연아, 너 응급실에 왔었잖아. 10년 전에. 그게 벌써 10년 전인데. 아린이한테 따로 말한 기억이 없어요. 나는 아들의 눈을 봤다. 도연이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똑바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눈이 거짓말을 하는 건지 진심인 건지 나는 알 수가 없었다. 보험도요. 아린이 실적 때문에 한 거라고 했잖아요. 5억이 크긴 한데 그게 다 엄마를 해치려는 증거가 돼요? 그 두 가지가 같이 일어났잖아. 우연히 겹친 거예요. 우연. 도연이는 그 단어를 거침없이 썼다. 보험도 우연, 약초도 우연, 쇼크도 우연. 모든 게 우연의 일치라고. 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 무언가가 천천히 식어가는 걸 느꼈다. 분노가 아니었다. 그보다 더 깊은 곳에 있는 외로움 같은 것. 이 사람은 내 아들인데 나는 지금 이 사람을 설득하지 못하고 있다. 도연이가 돌아간 뒤 나는 오래 누워 있었다. 링거액이 방울방울 떨어지는 소리를 들으면서 나는 아들에게 무언가를 증명하려 했고 아들은 처음부터 듣지 않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아린이 그 사이 어디쯤 있는지, 도연이의 마음속 어느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 나는 이제 조금 알 것 같았다. 설득은 소용없었다. 말로 아들을 돌려 세우려 해봤자 나는 그냥 예민한 어머니가 될 뿐이었다. 아린을 못마땅해 하는 아들의 여자를 의심하는 어머니. 나는 그 역할을 거부하기로 했다. 진실은 말로 드러나는 게 아니었다. 드러나게 만들어야 했다. 내가 직접 냅킨을 찾아야 했다. 그리고 그 다음을 생각해야 했다. 나는 천장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을 감았다. 심장은 이제 차갑고 고르게 뛰고 있었다. 퇴원하고 사흘이 지났다. 나는 그동안 조용히 생각했다. 병원 침대에서부터 시작한 생각이었다. 내가 가진 것, 내가 줄 수 있는 것, 그리고 욕망이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 강남 쪽에 건물이 하나 있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함께 마련한 것인데 지분 절반이 내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 작은 건물이지만 위치가 좋아서 임대 수익이 꾸준했다. 도연이도 알고 있었고 주변 사람들도 어느 정도는 아는 사실이었다. 아린도 알고 있을 터였다. 도연이 어머니가 건물 가지고 있다는 것쯤은 나는 그것을 미끼로 쓰기로 했다. 먼저 도연이한테 전화를 걸었다. 목소리를 평소보다 조금 느리게, 조금 흐릿하게 만들었다. 도연아, 엄마 요즘 자꾸 깜빡깜빡해. 병원에서도 그러더라. 쇼크 이후로 그럴 수 있다고. 많이 심해요? 심한 건 아닌데 자꾸 뭘 놔둔 데를 모르겠고 전에 한 얘기를 또 하고 있고. 괜찮겠지? 도연이는 걱정된다고 했다. 한번 정밀 검사를 받아보자고도 했다. 나는 그러자고 순순히 대답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잠깐 눈을 감았다. 아들을 속이는 일이 마음 편할 리 없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다. 이틀 뒤 아린이 문병을 왔다. 이번엔 과일이었다. 예쁘게 손질된 과일 바구니를 들고 밝은 얼굴로 현관에 서 있었다. 나는 문을 열면서 웃었다. 자연스럽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어머, 아린이 왔어? 어서 들어와. 거실에 나란히 앉아 차를 마셨다. 아린은 건강은 좀 어떠냐고 병원에서 뭐라고 하더냐고 물었다. 나는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천천히 말했다. 기억이 좀 오락가락한다더라. 쇼크 이후로 그럴 수 있다고. 많이 걱정되네요. 나도 걱정이야. 그래서 요즘 자꾸 생각해. 정리할 건 미리 정리해야겠다 싶어서.
나는 거기서 잠깐 말을 멈췄다. 찻잔을 내려놓고 마치 방금 떠오른 생각인 양 조심스럽게 덧붙였다. 강남 건물 있잖아. 내 지분 있는 거. 그거 정리해야 할 것 같아서. 아린의 손이 잠깐 멈췄다. 찻잔을 들여다 말고 아주 짧게. 나는 못 본 척했다. 그걸 어떻게 하시려고요? 도연이 주기엔 세금이 복잡하고 아린이 고생도 많았으니까 이번에 아프고 나서 보니까 이런 거 미리 해두는 게 맞겠더라고. 도연이랑 결혼하면 어차피 가족인데. 나는 웃으면서 말했다. 흐릿하고 다정한 목소리로. 아린은 잠깐 나를 바라봤다. 그 눈빛이 어딘가를 계산하고 있다는 걸 나는 찻잔 너머로 똑똑히 보았다. 어머님, 그런 큰 결정은 건강 좀 회복하시고 천천히 하셔야죠. 말은 그랬다. 하지만 목소리의 온도가 달라져 있었다. 조금 더 부드럽고 조금 더 가까워지려는. 욕망은 언제나 그런 식이었다. 문이 열린 쪽으로 소리 없이 들어왔다. 나는 문을 조금 더 열어두기로 했다. 활짝 열린 문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아린이 돌아간 뒤 나는 창가에 서서 그 차 뒷모습을 바라봤다. 연기는 이제 시작이었다. 그리고 나는 생각보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아린이 다시 찾아온 건 그날 저녁 8시였다. 낮에 다녀간 지 6시간도 되지 않았다. 나는 저녁을 먹다가 벨소리를 듣고 인터폰을 봤다. 아린이었다. 이번엔 아무것도 들지 않은 손으로 혼자였다. 나는 잠깐 눈을 감았다가 떴다. 예상보다 빨랐다. 녹음기는 오후부터 준비해 두었다. 작은 것이었다. 오래전 남편이 쓰던 것인데 서랍 깊숙이 있던 걸 꺼내 배터리를 새 것으로 갈았다. 소파 옆 사이드 테이블, 화분 뒤쪽에 세워두었다. 리모컨 케이스와 비슷한 색이라 눈에 띄지 않았다. 아린이 들어오기 1시간 전에 녹음 버튼을 눌러두었다. 문을 열었다. 웃었다. 어머, 아린이 또 왔어? 저녁은 먹었어? 네, 먹었어요. 근처 지나다가 어머님 생각이 나서요. 낮에 드린 말씀이 계속 마음에 걸려서. 아린은 자연스럽게 거실로 들어왔다. 낮에 앉았던 자리에 다시 앉았다. 나는 부엌에서 물을 한 잔 가져다 내밀고 맞은편에 앉았다. 멍한 표정을 만드는 건 이제 어렵지 않았다. 눈에 초점을 살짝 흐리고 반응을 한 박자씩 늦추면 됐다. 낮에 건물 지분 얘기하셨잖아요. 응, 했지. 그거 정리하시려면 서류가 꽤 복잡하거든요. 제가 보험 쪽 일하다 보니까 이런 자산 이전 절차를 좀 알아서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왔어요. 나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고마운 척, 조금 얼떨떨한 척. 그래. 아린이가 그런 것도 알아? 네. 어머님이 직접 하시면 복잡하고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제가 옆에서 도와드리면 빠르게 처리할 수 있어요. 아린은 핸드폰을 꺼내 뭔가를 보여줬다. 부동산 지분 이전 관련 서류 양식 같은 것이었다. 나는 화면을 들여다보는 척하면서 아무것도 읽지 않았다. 그리고요, 어머님. 아린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다. 낮에 기억이 오락가락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자산 정리를 나중에 하시다가 의사 능력 문제로 서류가 무효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건강하실 때 빨리 해두시는 게 어머님한테도 좋아요. 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 속으로 숨을 골랐다. 의사 능력. 건강하실 때 빨리. 이제 본론이었다. 아리는 걱정하는 척 말하고 있었지만 문장의 뼈대는 분명했다. 어머님이 판단력을 잃기 전에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서류를 만들어 두자는 것. 그리고 보험 서류도요. 아린이 덧붙였다. 어머님 명의 보험이 지금 정리가 좀 안 되어 있는데 그것도 다시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어머님이 편하게 계실 수 있도록. 나는 멍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아린이가 해줘. 나는 그런 거 잘 몰라서. 아린의 눈에서 무언가가 반짝였다. 아주 짧게, 빠르게. 하지만 나는 보았다. 그것이 안도인지 욕심인지 아마 둘 다였을 것이다. 걱정 마세요, 어머님. 제가 다 챙겨드릴게요. 나는 웃었다. 고맙다고 했다. 따뜻한 사람 만나서 다행이라고도 했다. 화분 뒤 녹음기는 소리 없이 돌아가고 있었다. 아린의 목소리를, 그 낮고 친절한 목소리를 한마디도 빠짐없이 담으면서 덫은 이미 닫히고 있었다. 아린은 아직 몰랐다. 그날 밤 아린은 오래 있었다. 서류 이야기를 하고 보험 이야기를 하고 건물 지분을 어떻게 넘기는 게 세금이 적게 나오는지까지 설명했다. 나는 중간중간 고개를 끄덕이고 모르는 척 되묻고 고맙다는 말을 반복했다. 아린은 점점 편안해지고 있었다. 처음 왔을 때보다 목소리가 커지고 몸이 앞으로 기울었다. 경계가 풀리는 사람의 모양이었다. 10시가 넘어갈 무렵이었다. 아린이 핸드폰을 챙기며 일어섰다. 나도 따라 일어나 현관 쪽으로 걸었다. 배웅하는 척, 아무것도 모르는 척. 아린이 신발을 신으면서 말했다. 어머님, 서류는 제가 다음 주 초에 가져올게요. 그때 사인만 해주시면 돼요. 그래, 수고했어. 추운데 조심히 가. 아린이 문손잡이를 잡았다. 나는 그 등을 바라봤다. 그때였다. 아린이 돌아섰다. 문을 열지 않고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랐다. 아까까지의 밝고 친절한 얼굴이 아니었다. 무언가가 벗겨진 것 같은, 피부 아래 다른 표정이 올라온 것 같은 얼굴이었다. 그리고 아린은 속삭이듯 말했다. 어머님, 근데요. 낮고 조용한 목소리였다. 웃음기가 없었다. 그때 그냥 가셨으면 다 편했잖아요. 나는 움직이지 않았다. 심장이 한번 크게 뛰었다가 멈추는 것 같았다. 그때 수프를 삼키고 소파에 쓰러지던 그날. 아린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내가 그날 깨어나지 않았더라면, 구급차가 오지 않았더라면 다 편했을 거라고. 나는 그 얼굴을 똑바로 바라봤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다. 도연이 옆에서 웃던 아린이 아니었다. 과일 바구니를 들고 문병을 오던 아린이 아니었다. 이것이 진짜였다. 이 차갑고 고요한 얼굴이. 그 말 지금 한 거 알지? 내 목소리가 생각보다 단단하게 나왔다. 아린의 눈이 순간 흔들렸다.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뒤늦게 계산하는 눈이었다. 그때 현관문이 바깥에서 열렸다. 경찰이었다. 2명이 먼저 들어오고 그 뒤로 형사가 따라 들어왔다. 나는 사흘 전 병원에서 퇴원한 날 경찰서에 다녀왔다. 녹음 파일을 넘기고 냅킨도 찾아서 넘겼다. 응급실에서 내 옷을 보관했던 간호사가 봉지째 남겨두었던 덕분이었다. 약제 성분 분석 결과도 이미 나와 있었다. 아린이 넣은 약초는 실수로 들어갈 수 있는 양이 아니었다. 형사가 아린에게 말했다. 나는 그 순간을 바라봤다. 아린의 얼굴에서 색이 빠져나갔다. 도연이가 들어온 건 그로부터 5분이 지나서였다. 나는 경찰에게 연락하면서 아들에게도 문자를 보냈다. 와달라고. 이유는 적지 않았다. 도연이는 현관에 서서 아린을 봤다. 아린을 데리고 있는 형사를 봤다. 그리고 나를 봤다. 아들의 얼굴이 천천히 무너졌다. 무너진다는 표현이 맞았다. 벽이 허물어지듯 한쪽부터 순서대로 내려앉는 얼굴. 엄마. 도연이가 불렀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가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이 없었다. 이건 내가 풀어줄 수 있는 게 아니었다.
도연이 스스로 보아야 하는 것이었다. 아린이 끌려나갔다. 도연이는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나는 창가로 걸어가 바깥을 바라봤다. 차가운 유리에 이마를 대지는 않았다. 그냥 섰다. 길고 긴 밤이 지나가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다. 두려움에 떨며 수풀을 삼키던 사람이 아니었다. 나는 증인이었다. 내 목숨을 걸고 진실을 받아낸 증인. 그것으로 충분했다. 재판은 석 달 만에 끝났다. 아리는 보험 사기 미수와 상해 혐의로 기소되었다. 녹음 파일과 약재 성분 분석 결과, 그리고 내가 주머니에 쑤셔 넣었던 냅킨이 결정적이었다. 재판 내내 아리는 고의가 아니었다고 했다. 약초는 몰랐던 거라고, 녹음된 말은 흥분해서 한 실수라고. 판사는 듣지 않았다. 증거는 말보다 오래 남는다. 나는 재판에 2번 출석했다. 증인석에 앉아 또렷하게 말했다. 떨지 않았다. 예전의 나였다면 아들 눈치를 봤을 것이다. 도연이가 상처받을까봐, 내가 너무 나쁜 어머니처럼 보일까봐. 하지만 증인석에 앉은 나는 그냥 사실만 말했다. 있었던 일을, 보았던 것을, 들었던 것을. 그것으로 충분했다. 건물은 판결이 나고 2달 뒤에 팔았다. 미련이 없었다. 남편과 함께 마련한 것이라 오래 붙들고 있었는데 막상 내놓고 나니 홀가분했다. 그 건물이 미끼가 되던 순간부터 이미 내 것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었다. 팔아서 받은 돈으로 작은 집을 샀다. 아파트가 아니라 낮은 단독주택이었다. 마당이 조금 있고 아침에 해가 잘 드는 곳이었다. 이사하던 날 도연이가 왔다. 짐을 날랐다. 말이 없었다. 도연이는 재판이 끝난 뒤로 한동안 나를 보지 못했다. 아니, 보지 않은 것에 가까웠다. 부끄러움인지 죄책감인지 아들은 그 감정을 정면으로 들고 오지 못했다. 나도 먼저 부르지 않았다. 기다렸다. 이사하는 날 아침 도연이한테서 문자가 왔다. 엄마, 나가도 돼요? 나는 오래 바라보다가 답했다. 그래 와. 도연이는 하루 종일 짐을 옮기고 가구를 조립하고 저녁에는 근처 식당에서 밥을 샀다. 우리는 마주 앉아 밥을 먹었다. 별말이 없었다. 그래도 괜찮았다. 말이 없어도 밥을 같이 먹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남은 것이 있다는 뜻이니까. 밥을 다 먹고 나서 도연이가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요, 엄마. 나는 잠깐 기다렸다가 말했다. 알아. 그것으로 충분했다. 용서한다고 말하지 않았다. 괜찮다고도 하지 않았다. 다만 안다고 했다. 도연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무엇을 놓쳤는지, 그것을 이제 아들도 알고 있다는 걸 나도 안다는 뜻이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오래 앉아 있었다. 그날 이후 나는 매일 아침 창문을 열었다. 작은 마당에 햇빛이 들어오는 걸 보면서 차를 마셨다. 서두르지 않았다. 예전에는 아침마다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에 쫓겼는데 이제는 그냥 햇빛이 마당을 가로지르는 걸 끝까지 바라볼 수 있었다. 그게 사소하지만 달라진 것이었다. 죽을 뻔했던 그 오후를 나는 아직 기억한다. 손끝이 파래지던 것, 숨이 좁아지던 것, 주머니에 냅킨을 쑤셔 넣던 것. 그 순간이 무서웠냐고 물으면 무서웠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순간이 없었다면 나는 여전히 아들 눈치를 보고 며느리 될 사람 비위를 맞추고 내 이름으로 된 보험이 왜 생겼는지도 묻지 못한 채 살았을 것이다. 죽을 뻔한 것이 나를 깨웠다. 그러니 이 인생의 2번째 막은 그날 소파에서 눈을 뜨는 순간 시작된 것인지도 몰랐다. 나는 이제 안다. 누군가의 욕망에 내 목숨을 맡기지 않는다는 것이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는 걸. 그것은 그냥 매일 아침 창문을 열고 내 손으로 차를 끓이고
내가 먹을 것을 내가 고르는 일이었다. 작고 단단한 것들로 이루어진 하루를 사는 일이었다. 나는 아직 살아있다. 그리고 오늘도 창문을 열었다.